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 아들, 딸 이게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동해야 될 시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정말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84년도에 북극의 면적인데요. 2016년도에 보면은 한눈에 봐도 절반 정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30년 걸렸죠. 남아있는 절반은 절대 30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안에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9년 그린란드 녹아내려서 지금 마치 개들이 물 위를 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인도가 폭염으로 50도가 넘었었습니다. 올해 유럽이 덥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유럽이 폭염인 것보다 인도가 50도 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요? 이 기후위기는 이런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게 될 겁니다. 가을 태풍 여러 번 온다고 그랬죠. 일본에 지금도 계속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건 지난해 태풍인데요. 이번에도 태풍 왔을 때 1000만 명에게 대피홍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1000만 명에게 아주 강한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에게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재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후위기 별로 안 믿었다. 킬리만자로에 눈이 녹는다 그랬을 때 내가 평소에 킬리만자로에 갈 일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이 일본에서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그걸 보고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시 하나가 한 달 동안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빨리 옮겨야 되는 겁니다. 전기가 한 달 동안 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병원에 있는 사람부터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분들은 각종 전기가 들어오는 기계로 생명 유지 장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분들 시작해서 또 노약자부터 시작해서 옮기는데, 그걸 직접 해보고 나니까 이 태풍의 강도가 정말 만만치 않고 기후위기가 정말 실감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멀리 얘기가 아니라 11월 13일 사진입니다. 뉴스를 최근 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캥거루가 막 뛰어다니죠.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퇴임한 호주의 소방청장들이 모여가지고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너무 건조하고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게 그토록 이 소방방지 시스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장면 보면서 올해 우리나라 속초 강원도에 산불 났던 거, 그게 떠올랐습니다. 봄 가뭄에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 산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됐죠. 자, 이건 11월 14일 이탈리아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나서 국토의 거의 베네치아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그 도시의 80%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기 보시면은 257억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서 홍수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는 또 50여 만에 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고향 시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자료를 찾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온 이야기들은 또 더 우울하더라고요. 북극의 영구 동토층에서 매년 탄소가 17억 톤이 방출이 되고 있고, 심지어 동토층 아래에 이렇게 붙여져 있던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넘는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입니다. 이 메탄가스도 지금 새어 나오기 시작해서
지구의 온난화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된다라는 내용의 이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2050년 여름엔 북극 얼음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절반 정도 사라져 있는 남은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 쓰고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방출했기 때문에 2050년에 여름에 북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가 아닙니다, 여러분. 50년 후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닥칠 기후 위기의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인은 온실가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CO2라든지 또는 메탄가스라든지 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육불화황이라든지 이런 7가지의 중요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전 약 1850년대 기준으로 해서 지구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1도 오른 지구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이 70% 이상이 CO2입니다. CO2는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 나오게 됩니다.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가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도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았고 여러분도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전기,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의 40% 이상이 석탄을 태워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CO2랑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 태우면서 CO2 나오고 그 전기 끌어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썼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쓴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에너지 뭐였겠습니까? 나무 썼습니다, 나무.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바이오 연료,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썼던 겁니다. 그러다가 1850년부터 우리가 석탄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1970년대 경제성장의 와중에 에너지 소비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렇게 사실 한 50년 안짝으로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쫙 올라갔고 그 소비량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이제 1도가 오는 상황입니다. 1도 오는 지구.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동시대에 살아있잖아요. 지금 지구 역사상 통틀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짧은 시간에 화석 에너지를 급속하게 쓰면서 대기 중에 CO2를 뿜어내고 또 가장 짧은 시간에 지구의 평균 온도를 1도를 올린 그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끝간데 없이 올라가면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저도. 자, 그럼 지금 1도가 올랐는데 이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 온도가 계속 오를 텐데 그런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지구에서 인간답게 매일매일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를 올라가는 걸 멈춰야 되는데 이걸 몇 도에서 멈추게 하는가가 늘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1.5도냐 2도냐라는 거였고 좀 살만한 선진국들은 2도까지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좀
기후 위기나 투발루 같이 해수면 상승, 뭐 산불 뭐 이런 데 겪는 나라들은 1.5도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은 지구 온도가 쭉 오르고 있는데 현재 2020년을 기점으로 2017년에 저희가 1도로 올랐죠. 이 속도로 쭉 오른다 그러면은 2040년 경에는 1.5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1.5도. 근데 저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의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5도가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왜 1.5도가 마지노선이냐면은 지난해 2018년도에 과학자들이 약 한 500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1.5도냐 2도냐라고 막 논쟁이 있으니까 자 1.5도에는 지구가 이렇게 돼 2도에는 이렇게 돼 라고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1.5도에는 전 세계의 산호가 소멸될 가능성이 70에서 90%지만 2도를 넘어서면은 전 세계 산호의 소멸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산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산호가 사라지면 산호는 그냥 아주 바다의 아름다운 이 풍경이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생태계가 있고 수많은 어족자원들이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99%가 사라진 건 전 세계 바다의 산호의 멸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다 생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쌀이라도 먹지만 그 사람들은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5도가 오르게 되면 아까 북극이 완전 소멸되는 빈도가 그래도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사라졌다가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이 겨울이 되면은 면적을 좀 늘리는데요. 2도가 되면 북극이 완전 소멸 빈도가 10년에 한 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북극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난해 10월 달에 인천의 송도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게 확정됐습니다라고 발표한 분은 한국 분이세요. 이회성 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에너지 경제학자입니다. 이회성 님이 이회창 님의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 그 과학자들의 리더의 대표가 한국 분이라는 건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그렇게 만든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인류가 1.5도 내에서 안정화되고 싶다면은 2030년까지 배출량의 절반을 줄이세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넷제로는 뭐냐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배출하잖아요. 이렇게 배출하는 거는 나무를 심어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땅속에 깊숙이 묻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공고대로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를 2030년까지 절반 가까이 줄이고 2050년에는 전 세계 화석 에너지가 있어도 그걸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보고서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거 우리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아마 솔직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툰베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행동에 못 옮기면서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그리고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엄청난 충격으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2020년 여러분들도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잖아요.
그쵸? 19에서 20으로 넘어갑니다. 2000년 시작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0년입니다. 2020년은 신기후체제가 시작하는 해입니다. 신기후체제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번 싸웠죠. 온실가스 누가 많이 배출했냐? 선진국이 배출했지. 선진국부터 줄여. 이게 바로 교토의정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만 줄이기에는 기후위기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야, 중국이 배출량 1위야. 인도가 3위야. 한국이 세계 배출량 7위 국가야.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거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해. 같이 줄입시다. 라고 만들어낸 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교토의정서 시대를 끝내고 파리 협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리 협정에 의해서 각국이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면 최근에 또 나갔습니다. 어디가 나갔습니까? 이 트럼프가 자기는 파리 협정 안 지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기 중에 쏟아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치면 누적 배출량 1위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 순위로 치면은 세계 7위 국가입니다.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토 체제는 선진국 37개 국가만 줄였죠. 파리 협정은 모든 협약 당사국이 줄이기 시작하고 적용하는 시기는 2021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얼마를 줄일지에 대해서 유엔에 써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이 감축량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검증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줄일게요 라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양인데요. 자, 이게 복잡한 숫자인 것 같지만 각각의 나라들이 얼마를 줄일지를 유엔에다 써낸 양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EU 국가가 있죠. EU는 1990년 대비 마이너스 40%를 2030년까지 했다. 이건 뭐냐면은 2030년까지 EU에 있는 국가들은 199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마이너스 40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화석 에너지 소비량으로 대치를 시키면 EU의 모든 국가들이 1990년대 화석 에너지 소비량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40%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EU 곳곳에 있던 화석 에너지의 흔적을 마치 우리가 살을 빼듯이 쏙쏙 빼는 겁니다. 화석 에너지 덜 써야겠죠. 그 화석 에너지 덜 쓰고 효율 높이고 화석 에너지가 아닌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EU 국가에 있는 석탄 발전소 빼야 됩니다. 우리 운전할 때 석유로 달리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사용하는 석유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빠르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EU 국가들은 이미 90년대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왜? 교토 의정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먼저 우리보다 시작을 했고 우리는 지금 뒤에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보면 영국은 2025년도에 모든 석탄 발전소를 멈춥니다. 제로가 됩니다. 제가 지난해 영국의 탈석탄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탈석탄 팀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영국 정부의 탈석탄을 담당하고 있는데 2025년보다 더 빨리 석탄 발전소를 문 닫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은 영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박물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에너지의 시대가 한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독일은 기후 위기보다 독일은 체르노빌 방사능 낙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핵발전소를 제로로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핵발전소는 2022년도에 문을 닫습니다. 자, 2030년 독일과 인도는 화석 연료 차량의 생산 판매 금지 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진짜 자동차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2030년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라고 하는 거는 그 독일의 모든 자동차 생산 회사에게 엄청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논의가 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수소차 속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국과 독일이 전체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20%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요즘에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태양광 풍력하기 옛날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매우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가짜뉴스가 떠돌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와, 우리 지금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30%, 40%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10년 뒤가 20% 목표인데 지금처럼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진행되는 걸 보면 저는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유럽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각각의 국가 연도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스웨덴은 툰베리가 있는 스웨덴은 2022년도에 모든 석탄 발전소를 0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더 안 짓거나 하나씩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은 현재 84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핵발전도 다 빼고 또 재생가능 에너지 늘어나긴 하지만 독일 같은 이런 경제 규모에서는 석탄을 재료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는 38년도로 할게. 정말 지금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무정보 관련 공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제도화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이게 조금은 우울한데 이런 노력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파리 협정 트럼프도 나가고 귀찮은데 다 때려쳐 라고 하고 파리 협정을 무의로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왔을 때 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파리 협정을 지켰을 때 우리의 배출량입니다. 어떻게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노력은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을 지켜도 지구의 온도는 2.7도 이상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꺾여야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낸 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파리 협정, 그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지난해 나오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각성, 이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기후행동과 그린 뉴딜입니다. 이 기후행동을 보시면은 툰베리 얘기가 나옵니다. 툰베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 이미 이 시스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에게 집을 지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툰베리의 역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기후 행동에 나서도록 지금 이 판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영국에서는 보시면은 4월 22일인데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상징적이었습니다. 영국의 기후 위기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의 이름을 멸종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멸종에 저항해야 한다,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연사 박물관을 점거하고 영국 정부가 더욱더 심각하고 또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6월 22일 독일의 시민들이 탄광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광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 보면은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이렇게 레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1박 2일 동안 점거하고 줄이라고 지금 석탄을 폐쇄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리고 9월 21일경에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 전 세계 정상들을 불렀습니다. 이때 우리 대통령도 가셨습니다. 정상들을 불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지금 파리 협정만으로는 안 된다. 각각의 나라들이 감축 목표를 조금씩 더 상향으로 조정해서 써내세요 라고 하면서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정상들이 뉴욕에 모였을 때 이렇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후위기에 행동해라 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흐름이 진짜 만만치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건 9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금요일날 모여서 기후변화 대응해라 라는 행진을 한 모습입니다. 보면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연설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자기도 실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알기 전까지는 너무 몰랐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아직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제발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 수 있게 교육시켜달라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후행동 이렇게 나서면은 어른들이 아이고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대견하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 어른들의 책임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온실가스를 제발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부지게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기후 비상 선언을 하는 나라와 도시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봤더니 국가가 20개 국가로 늘었고요. 지방정부는 1000여 개 지방정부가 늘어났습니다. 기후 비상 선언 왜 하는 걸까요? 그냥 비상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뭔가 긴급하게 해야 할 때 비상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선언을 하는 이유는 지방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들 중에 정말 기후위기가 비상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기후 재난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어떻게 비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의 상위 구조로 올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나면서 비상선언을 했죠. 호주의 지금 산불 이후에 여기에 있는 도시들도 10개의 도시가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산불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비상사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비상선언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9년 MB의 녹색성장 이런 것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에 돌아온 그린 뉴딜은 그 버전이 아닙니다. 그 버전이 아니라 진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리고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대비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류세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막 뛰쳐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원래는 12월 달에 칠레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칠레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철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막 벌어지면서 칠레 정부가 우리 이번에 회의 못해요 라고 해서 이번 회의는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25회째 기후변화 회의 총회가 열리면서 한 번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랬더니 혹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공공요금 함부로 올리는 거 아니야. 공공요금 올렸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폭동 일으키잖아. 저렇게 폭동이야. 안 돼. 유류세 마크롱이 기후변화 막는다고 유류세 인상했다가 지금 저기 난리 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기름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문제는 이게 단지 촉발되었을 뿐이지 그 사회의 빈부의 차이라든지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그걸 계기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조끼 같은 경우에도 유류세만이 아니라 실제 마크롱이 들어오고 나서 부자에 대한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우리는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는 온실가스 줄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은 온실가스와 불평등, 실업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의 29살의 최연소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의 민주당의 아주 중진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린 뉴딜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도 1.5도 특별 보고서에 따라서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심지어 미국은 그동안 기후 위기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줄여야 된다. 2050년까지 넷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전쟁이다. 마치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태세로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 이게 연방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왜 그린 뉴딜을 하냐? 공동체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면서도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인프라를 지속 가능성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 가능한 환경 플러스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살펴낸다. 이게 결의문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14개의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교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모든 사회 기반 시스템을 기후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100% 사회로 간다. 건물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상태로 바꾼다. 지금 항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체계, 자동차 중심의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미국의 오염된 사이트들을 복원한다.
미국의 수많은 농장주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인다. 아주 14개 분야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실제 넷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내 인프라를 모두 개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 우리가 보통 하나의 정책을 짤 때 머릿속에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온실가스 줄이자.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에 온실가스도 집어넣고 이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1, 2, 3등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그린 뉴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될 거라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봅니다. 거기에 돈이 태워져 있으면 하는 거고 돈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은 별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1.7조 달러, 버니 샌더스는 16조 달러, 엘리자베스 워렌은 2조 달러, 1조 달러가 1200조 가까이 되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조 정도 쏟아서 이 사업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그린 뉴딜 공약 보면은 엄청 강도가 셉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2030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겠다. 전력과 교통 분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 그리고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하고 나는 파리 협정에 복귀하면서 2천억 달러를 내겠다. 이 돈을 내서 이 돈으로 미국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친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고요. 거기에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햄버거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줄이면 이거 햄버거도 못 먹는단 말인가? 이런 내용을 막 날리고 있고요. 아니 이 민주당처럼 하면은 자동차도 없애고 비행기도 없애겠다는 건데 잘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야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그린 뉴딜, 기후변화 아주 뜨거운 쟁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나는 기후위기 믿지 않는다. 민주당은 우리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린 뉴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이분이 유럽 집행위원장으로 11월 달부터 일하실 분입니다.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하죠. 3년 정도 일을 하실 겁니다. 미국은 아직 리더십이 내년에 결정이 되는 거고 유럽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앞으로 3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 아까 얼마였습니까? 2030년 90년 대비 마이너스 40이었죠. 그런데 2030년 목표를 50에서 55%로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럽이 앞장서서 온실가스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 탄소 국경세는 뭐냐면은 유럽에 있어도 폴란드나 체코 같은 나라는 석탄 발전소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유럽 안에서도 어떤 나라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어떤 나라는 온실가스 안 줄이겠죠. 그러면 그동안은 안 줄이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 줄이는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를 들고 가겠다. 지금부터 얼마를 매길 것인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내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해요. 미국 대선이 지구에도 너무 중요해요. 그쵸? 트럼프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파리 협정 자동 탈퇴. 이제 파리에서 미국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빠지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만 고이 보내줄까요? 아니겠죠. 다른 나라도 뭉치겠죠. 자, 미국처럼 온실가스를 안 줄이는 나라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탄소 국경세 같은 관세 제도라든지 무역 장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린 뉴딜로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유럽은 온실가스 감축이 생활화된 체계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미국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한국은 우리 온실가스 거의 못 줄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독일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 위기를 이제 개인적인 실천이나 캠페인으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해야 될 때고, 이미 유럽은 교통정서 체제에서 실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줄이는 사회로 가고 있고 가속도가 붙었고, 미국은 내년에 결정되겠지만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민주당이 되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비해서 온실가스 2000년을 0으로 기준으로 두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 겁니다. 봤더니 아까 멸종저항 운동 벌이는 영국은 2000년을 0으로 놨을 때 35%를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나라죠. EU 전체가 15% 줄였고요. 우리가 엄청 욕하는 미국도 얼마 줄였습니까? 11% 줄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소 거의 빼다시피 했던 나라인데도 6% 줄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47%가 증가했습니다. 그 나라 에너지 소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화석 에너지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완전 바닥거든요. 이건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57개국을 조사해서 그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지, 재생가능 에너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후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해서 점수 매기는 겁니다. 57개 국가 중에서 54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 98년도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IMF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떨어지는 케이스인데요. 쭉 올라가죠. 자, 여기서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출원 기준으로 보면은 산업이 54%, 건물이 25%, 수송이 14%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려면은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할지, 건물을 어떻게 할지, 수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이 영역에 각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전기 분야입니다. 전기는 산업 분야에도 들어가서 사용하고요. 건물에서도 사용하고,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 운송 분야에서도 좀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치 잘 모르셨죠? 파리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한 목표치가 있는데, 저는 환경부 만나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파리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고 계시다. 이게 약속인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 그러니 파리 협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리기라도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536 이게 우리가 2030년도까지 줄여야 되는 감축량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 돼 있냐면요, 7억 톤을 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두 개가 보이죠? 요 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의 선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우리가 가야 되는 단축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어느 경로에 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선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한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줄어들려면은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할 건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어떻게 늘릴 건지, 건물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해서 공항 짓고 자동차 늘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파주와 고양, 우리 지금 경기도 일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이 어디에서 생산돼서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5개 새로 짓고 있고요. 이렇게 지어지는 발전소의 수명은 60년이기 때문에 탈원전 얘기하는데 아마 2080년 이후에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탈원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60개가 있고요. 최근에 7개를 더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릉, 삼척, 고성 이렇게 신규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석탄 제로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석탄 발전소를 강릉에, 삼척에, 고성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으로 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1%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요 빨간색들은 앞으로 들어설 송전탑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해서 갈등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지탱해준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 석탄 수입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발전하고 우리나라 발전소 원전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지진도 자주 소식이 들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후에너지 강의를 하면 최근에 진짜 많이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 끝나면 꼭 시민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은 요즘 태양광 발전이 많이 설치하던데 태양광 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태양광 폐기물은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충북 진천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것보다 훨씬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용 후 해결료, 원자력 발전소 안에 남아있는 폐기물, 그건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부안에 했다가 안 되고 인천의 구록도에 했다가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숙제가 바로 핵폐기물 문제인데 핵폐기물에 비하면은 태양광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절망감을 느끼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가 보도에 나오면 우르르 달려가서 태양광 안 되겠네. 또 풍력이 문제 있다 그러면 우르르 달려가 풍력도 안 되겠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 건 한 건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기후 위기를 보고 그래서 원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지혜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우르르 달려가면서 그거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현실은 답답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너무 안 했어요. 아까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우리보다 한 20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전환을 향해서
궤도가 올라서 우리 90년 대비 50%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동궤도에 올라갔잖아요. 우리 시작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을 뭐로 만드냐, 석탄이 43%, 핵발전이 26%, LNG가 22%. 석탄, CO2의 미세먼지, 핵발전, 안전 문제 플러스 폐기물 문제. 그렇게 치면 우리는 정말 숙제가 두 개를 같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개를 같이 줄이려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좀 빨리 늘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매우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 파이, 이 동그라미 게 여러분 피자판이라고 생각해요. 피자판. 그럼 내가 핵산업계에 있었는데 26.8% 먹고 있었는데 이거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가 막 먹는 피자의 몫이 줄어드는 거를 옳소!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석탄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만큼 먹고 있었는데 계속 기후변화 뭐 무슨 얘기하면서 줄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모두 다 행복한 겁니다.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후 문제도 못 풀고 에너지 문제도 못 풀고 재생가능 에너지도 안 늘어나. 그런데 이걸 뭔가 바꾸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 몫을 조종하는데 갈등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갈등은 생깁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우리의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산업과 줄어드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전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서 여기가 고용을 좀 떠받아 줘야 됩니다. 산업이 잘 되면 태양광, 풍력, ESS 이런 데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계에 도달한 폐기물, 손실은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기존 시스템에 관성이 있고 전환에 대한 저항과 정치 쟁점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사이에 저는 모든 문제가 지금 턱 밑까지 지금 차올라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2018년도에 구성이 이런데 2028년도에도 구성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후 얘기하고 에너지 전환 이렇게 얘기해도 현실로 돌아오면은 태양광 담당 공무원이 태양광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태양광 올리겠다고 굳이 좀 내달라고 가면은 내 손에 뭐가 장을 치지 전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막 북극 녹아내리고 기후 위기 하면은 아이고 싶다가 그게 오늘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고 오늘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지탱한 에너지가 현재 우리가 지금 지탱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가 다 화석 에너지 아니면 원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 집에 태양광 올려야지. 우리 동네에서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 봐야지. 태양광 협동조합 해야겠네. 라고 행동으로 옮겨질 텐데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과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그게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폐기물 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다급함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하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분들만이라도 우리 하루를 지탱하는 에너지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고향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고향 햇빛발전 협동조합 통해서 태양광을 상징적으로 하나를 올리고 하나 다음 두 번째 올리고 세 번째 올리면서 고양시도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적어도 발신해야 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요금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가 와도 요금 얘기를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표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우 에너지, 특히 전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 데에는 전기요금 문제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야가 심한데요. 우리가 여기 경기 북부에도 산업체가 많습니다. 산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2004년도만 하더라도 전기가 차지하는 보라색 비중이 3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9%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 전기가 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면은 석유, 가스, 전기 있는데 전기가 싸요. 그럼 여러분 뭐로 바꾸겠습니까?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쓸 때는 전기가 아니라 직접 연소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싸면서 열 분야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에너지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누진제 단계를 낮췄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나오는 기후 위기 이 얘기와 우리는 오히려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신호가 가는 것, 이 전반이 저는 매우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태양광 갈등,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태양광을 이렇게 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덴마크의 발전량의 지금 절반 이상이 풍력과 재생가능 에너지,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 이 자료를 보고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1980년대에 덴마크의 에너지가 아주 이 석탄 발전소나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의 모습이고요. 덴마크는 8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에너지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먹고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광과 소형 열병합 발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했고, 이 오른쪽이 지금의 분산화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에너지 받아서 쓰기만 하기 때문에 주변에 특정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 빼고는 에너지 생산 설비 옆에서 사는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분산형으로 가다 보니까 국토의 풍광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왜냐? 석탄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석탄과 핵이 아닌 다른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부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까지 가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게 우리의 현실을 얘기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보면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우 성장, 돈이 되게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모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남기고 또 잘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돈은 이렇게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봤더니 우리를 둘러싼 공기, 물, 생물 다양성, 풍과 기후 모든 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요. 봤더니 전 자료를 볼수록 깜짝 놀라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2.3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 줄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줄일까? 도대체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300만 대 넘었고 연간 3.5%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15번째로 2천만 대를 돌파했는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말 좁은 국토에 2천만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CO2도 뿜어내고 미세먼지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넷째로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90%를 놔두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따릉이 하고 차 없는 날 캠페인하고 이랬어요. 이래서는 절대 온실가스 못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0%를 건드려야 돼요. 아예 차선 2개를 자전거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싶을 텐데 진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예 차선 2개를 내줘야 되는 거고요. 도로 건설 예산 삭감해야 되고 주차장 건설 예산 없애야 됩니다. 공항 지금까지 다 개점 휴업 상태의 공항에 또 공항 건설을 몇 개를 더 짓는 방식이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건지 재검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동안 한 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은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자동차에 너무 관대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뚜벅이로 갈 때 정말 차 쌩쌩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와 너무 심하게 너무 무례하다. 왜 이렇게 자동차에 우리 많은 걸 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제발 그래도 고속버스 타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13년 만에 처음으로 고속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농촌으로 갈수록 기본적인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말로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뭐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1년에 500조인데 이 500조가 그리고 이 500조 중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썼던 방식 자체를 지금과는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기후위기란 걸 크게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가 남은 이 10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는 GDP가 중심이었다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표로 만들어져서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왔던 교통과 건물과 발전 부분과 산업 부분을 많이 바꿔야지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린리드를 하자, 기후위기를 아주 중요한 일로 만들어서 감축도 하고 적응도 하자.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재난 시대에 어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석탄 발전소나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한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쓰는 것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IT가 발달을 하고 AI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자동화돼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너무 고령화된 사회에 연금도 없거나 이런 경우에 빈곤으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막 머릿속에 박힌 틀 말고 좀 더 크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상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가 기후변화 교육을 초중고
대학교 의무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교육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같이 피난 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인프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업과 에너지와 경제도 만들고요. 재생가능 에너지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임금이 많이 지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니까.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가 사는 집들이 기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내가 사는 집은 폭염이나 한파라든지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하는데도 많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칠게 제도를 설계를 해보면 탄소 예산에 기반하고 탈탄소 산업과 그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지역의 먹을거리 에너지 경제전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민중당, 그리고 정책하시는 분들께 자료로도 보내고 브리핑도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이다 쳤을 때 정부의 법과 조직과 위원회 조직을 바꾸고,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노출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농림부가 핵심인데 환경부가 그걸 핸들링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계속 온실가스 노출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쯤에는 정부 조직 구조를 개편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 EU 예산의 25%를 기후 대응에 씁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정말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예산 25%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에 쓰여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 이것들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영국은 어떻게 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나라들이 어떤 정부 체계와 위원회 구조, 법 구조, 예산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탈탄소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바꿔야 될 것들, 수송에서 바꿔야 될 것들, 건물에서 바꿔야 될 것들,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이렇게 실행하기에 사회적으로 일어날 갈등, 그리고 합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게 인센티브만으로 세상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규제와 비전이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되고 거기에 기술과 산업이 따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대책이 같이 설계가 돼야지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디테일한 거니까 가고요. 그래서 집도 단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새로 짓는 집은 에너지 효율적으로 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집과 빌딩들 그리고 공공 건물들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인프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먹을거리 그리고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독일의 농촌의 모습입니다. 독일에서는 농촌에서 먹을거리와 에너지를 같이 만듭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모델로 실험하고 있는 지자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완주하고 홍성이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가능 에너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뿐만 아니라 뉴욕시라든지 LA가 그린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정책 자문만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작게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 가능하고요. 지난 10월달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기후 긴급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도 우리는 그린 뉴딜의 혜택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린 뉴딜 TF 만들어서 준비 지금 할 예정입니다. 22일 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2050년도 탈석탄을 목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석탄발전소가 충남에서 빠질 때 그걸로 인해 지역 경제라든지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이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었는데요. 지난 민선 7기 때 지자체장들에게 기후 에너지 정책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약속해 주세요라고 질의서를 보내고 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분들 실제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쭉 리스트를 보고 공약집을 정말 하루 앉아가지고 지자체장님들 올린 그 공약집 그다음에 선언집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시를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약 자료집에 빨이 없죠. 지키겠다. 그리고 시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시장님은 고양시장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우 기대를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와 시장님 중에 우리나라 226개 시장님 중에 여기 보면은 계시죠? 시장님 중에 파이업 좀 얘기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유일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에너지 문제, 그래도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약 26개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도로 열심히 표시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우리나라 이쪽 동쪽 벨트는 너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화 군수님 섭외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성 군수님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경기도가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저는 조금 더 선도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심한데 이걸 하려면은 다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좋은 자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저는 고향일 것 같고 고향에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바쁜 이유는 그린 뉴딜을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좀 의제화시키고 싶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도 만들고 녹색당 활동도 하면서 기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있는 국회에 가서 이런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상의하는 분이 지금 한 분 딱 계십니다.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 그분하고 기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매우 적습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기후 문제를 제대로 다루면서 방금 제가 꿈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린 뉴딜을 현실로 만들어줄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저는 녹색당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또는 정책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입니다. 제 마음이 급한 이유는 다음 대선에서조차 이 기후 문제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제로 못 띄운다면은 우리 한국 온실가스 줄이는데 실패를 할 거다. 근데 또 다음 대선은 대선하고 지선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에서 준비한 그린 뉴딜 정책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그린 뉴딜에 대한 지향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2년 동안 열심히 토론하고 만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변화의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이 문제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같은 배,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쳐오는 거죠. 기후위기.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정치를 바꿔야 되고 사회를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아주 좋은 기회, 좋은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고향이 지역에서 그린 뉴딜을 하고